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연수교육을 다녀보니까 매 지자체마다 한 달에 한 3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그 제가 허위매물 올리는지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허위매물 올렸다고 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조사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있는데 영어죠. 사실은 모니터링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는 게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거 감시, 감독,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감시, 감독, 관찰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뭐 감시라고 해야 될, 뭐 어쨌든 하여튼 마땅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자, 모니터링을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수탁기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기관이 있다고요. 그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오늘 문제에 보면 이 30일 대신에 15일 X 해가지고 문제 있어요. 오늘 내드린 거에. 그 기본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숫자는 다 비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다 통틀어서 보면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30일, 그 다음에 60일, 90일, 1개월,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 요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 주로. 그 숫자 다 기억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 준다고요. 자, 이게 모니터링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6페이지 업무지역 범위입니다. 이 업무지역 범위는 시험에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니까 아예 시험에 나왔 166, 167은 시험에 나왔다는 말이 없고 168페이지는 한 10번째 줄에 보니까 30, 31, 32, 34 나왔다고 돼 있죠. 168페이지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업무지역 범위는 16회 때 출제되고 지금 한 15년 이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즉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칙개공으로 씁니다. 부칙개공이라는 말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도 본문을 보지 부칙은 거의 안 본다고. 부칙은 시행시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경과규정 이런 게. 부칙이라는 게 경과규정이에요. 즉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자격증 없이 계속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부칙개공이라는 게. 법을 새로 만들면 기득권은 보호해 줘야 되겠죠. 만약 또 지금부터 자격증을 또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외에 하나 더 따야 중개업 할 수 있다 이러면 새로 개업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미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가만 안 있겠죠. 데모하고 난리 난다고요. 기득권은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총 들고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럴 때는 군사 구테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혁명, 좋게 말하면 혁명, 나쁘게 말하면 구테타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의사들도 그냥은 쉽지 않겠죠. 이제 지금 대학 교수들까지 다 사직한다는데 뭐 민주주의에서 사직 그만두겠다는데 그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안 아프면 되는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또 그게 저도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좀 더 정상화될 때까지 지금 혹시 제가 자꾸 살이 빠진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뭐가 췌장암이나 이런 게 있는가 좀 검사해 보고 싶어요. 살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좀? 많이 빠지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운동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잘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지니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갈 수 없어. 지금 가봐야 검사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돼. 그러면 다 그만두도록 나누면 좋은데 그게 문제죠. 그 지금 뭐 제 친구들도 의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개업해가지고 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있고 대부하는데 같이 할 필요도 없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이 대학 교수들은 오히려 월급이 개업한 사람보다 더 적은가 봐요. 뭐 한 월급 몇 억 된다 해도 개업한 사람은 제 친구 보니까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 벌더라고. 매출액이 이 개인 의원 이런 거 개업하면 그 6천만 원 정도 벌면은 한 50%는 남는 거잖아요. 직원 월급 주고 뭐 원가 빼도 그럼 한 3천만 원 이상은 번다는 이야기. 그렇게 따지면 뭐 크게 교수나 별 차이도 없긴 한데 어쨌든 3천만 원 더 남겠죠. 한 6천만 원 남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뭐 월세하고 간호사 월급 주고 이렇게 해도 뭐 한 2천만 원만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업무 지역 범위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쉽게 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국 다 해도 되는데 자격증 없는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경기도에 있는 부칙개공은 경기도 것만 가능하다고요.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칙개공은 자격증 안 땄죠.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방문각도 모의고사 나와 있죠. 모의고사는 자꾸 보는 게 좋아요. 보고 틀리보고 찾아보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요. 몇 10회분 나옵니까? 10회분 아니고 한 7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8번? 8번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있는 것만 정확하게 보고 다 해석할 수 있어도 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전과목. 근데 모의고사에 있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는 또 빼도 돼요. 모의고사가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4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좀 사이드에 있는 거 어려운 걸 낸다고 일부러 100점 못 받게 하려고. 또 모의고사를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방문각 그 본사 방침은 뭐 처음에 쉽게 내고 나중에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실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낸다 이러더라고. 처음이라고 쉽게 내는 게 아니고 그 지금 1회 모의고사라고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출제 방향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네, 무조건 그냥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수준을 난이도를 무조건 처음부터 어렵게 낸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 처음에 점수 안 나온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요. 예, 처음에 너무 점수 잘 나오는 건 독이 돼요. 독약이에요. 독약. 처음부터 점수 잘 나오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하고 그냥 하산해도 되겠다 했다가 10월 달에 돌아오면 쉽지가 않아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 혼자 하면 빨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이버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사이버대학은 탈락률이 40%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40%가 졸업 못하고 그만둔다고.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이 60%도 안 돼요. 왜 알아서 누가 말 간섭 안 하잖아. 인터넷으로 그냥 혼자 듣고 그런데 혼자 알아서 하라는데 잘 못해요. 처음에는 좀 하다가 가면 갈수록 서서히 지쳐가지고 못한다고요. 학원에 나오면 억지로 하라고 잠을 졸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고요. 집에 있으면 자고 내일 하지 하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모레 하지 그러다 보면 자꾸 밀려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겸업인데 겸업.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개인. 법인, 회사는 6가지밖에 못한다 했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다만 개인도 부칙 개공은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안 된다. 자, 우리 기본서 168페이지 요거는 별표 몇 개 최근에 계속 출제됐다고 돼 있죠.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국토부에 항의했다고 했죠. 이거 6개밖에 못한다고 법인은. 개인은 이 6개도 해도 되고 다른 업무도 해도 돼. 개인은. 그 굳이 법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 그 취지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취지는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중개업소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외국 대형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예를 들면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하고 변호사 사무실, 변무사 사무실 같이 다 하면서 모든 걸 그냥 한 번만 방문하면 다 끝내줘 버리고 중개보수 똑같이 받고 이러면은 스스로 다 그런 법인 찾아가겠죠. 그럼 개인중개업소가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외국 법인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시험에. 근데 외국 법인 견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 버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죠.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에 제소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시하고 있고 외국에서 항의하면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법인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업은 못합니다. 외국 기업이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임대업 할 수도 있겠죠. 임대업을 하면 방 한 채에 40만 원 50만 원 받아요. 웬만한 지역은. 근데 임대 관리 대행하면 10,000원에서 최고 많이 받으면 방 한 개에 5만 원 받아요. 거의 보통 저 같은 경우 10,000원 받고 해봤어요.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땅 뭐 예를 들면 자연녹지 이런 거 땅 사가지고 거기에다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팔면 빈 땅일 때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업공개사가 개발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전부 다 X죠. 임대업, 개발업, 분양업, 도배업, 용역업. 업 들어가면 무조건 X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임대관리업 가능합니다. 관리를 계속 반복하면 관리업이잖아요. 법조문에는 관리업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관리를 계속 반복하면 관리업이잖아요. 그 업이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X는 아니라고요. 용역 알선이라고 돼 있지만 용역 알선업은 해도 돼요. 알선업. 알선을 반복하는 게 알선업이잖아요. 용역업은 안 된다. 그 뭐냐면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개하는 거 돈 안 돼요. 직접 운영해야 돈이 된다고요.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한데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X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이라는 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하고 MGM 받는 거예요. 그 제가 전원주택 사업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전원주택은 분양업을 하면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반이 남는데 10억에 분양하면 원가 5억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양 대행하면 전원주택 분양 대행하면 2천만 원 받아요. 돈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된다고. 분양 대행업. 자,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한데 다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이나 권리 분석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부칙 개공은 안 된다고요. 권리 분석 취득 알선도 안 됩니다. 부칙 개공은 6번 전부 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이게 지금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원주택 하나 분양 대행하면 2천만 원 받는다 했죠.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전세 사기와 연루된 빌라 이런 거 하나 분양 대행해도 2천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받고 분양 대행해 봤어요. 지역조합 아파트 이런 거 한 300, 지역조합 이런 건 한 500만 원까지 줘요. 약간 위험하니까. 분양 대행 수수료는 얼마 안 된다고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고용인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고용인인데요.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기본서는 직원이 고용인이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다. 이 자격증을 딴 소속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중개 업무가 뭐냐면 법조문에는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업무이다.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너무 법대로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 이론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보조원이 집 구경시키러 가다가 손님이 그 도배는 깨끗합니까? 은행 융자는 얼마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험에 나오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손님들이 재수 없다 그러면 안 보러 간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집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물으면 일단 사장님 한번 보시고 나면 사무소에 들어가면 우리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도배 깨끗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보고 야, 네 눈에는 이게 깨끗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도배 더럽다 이러면 아예 들어오면 안 본다 하고 가버려요. 애매하다고 아예 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자, 둘 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똑같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만두는 거는 미리 그만둔다고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숫자 제한, 소속공인회사는 숫자 제한이 없는데 보조원의 경우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책임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다면 그 직원하고 사장하고 부진적 연대 채무, 부진적 연대라는 것은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적 연대라는 채무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고요. 어쨌든 연대보정을 안 썼지만 연대보정 선거하고 비슷한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만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사장도 책임 있는 거지 사장만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직원 잘못했을 경우. 자, 그 다음에 그건 똑같습니다. 보조원도.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속공인회사는 자격 취소됐는데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소속공인회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그리고 인장 등록 의무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소속공인회사가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개공이 해도 되죠. 보조원은 이러한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제출 대행도 못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소속공인회사는 책임자 될 수 있지만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다.
자, 이게 2023년 10월 19일 날 개정됐는데 보조원 채용 상한제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다만 사장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182페이지에 있고요. 자, 인장 등록은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 법인 인장이라고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고요. 법인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고요.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개인은 인감도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습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이려면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감증명 대신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인감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뗄 수도 있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 아니면 못 떼죠. 그 외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요. 협의회의 묶은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 민법에서 본인이 아니면 못 받는데 그걸 받아와 놓고는 난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감증명서 떼는 거는 나 배우자한테 인감 떼란 소리 임장 안 주는데 지 맘대로 몰래 뗐다. 그렇게 하려면 그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다는 걸 주장하려면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위조로 고소해야 돼요. 인감증명을 위조했으면 공문서 위조고요. 위임장 안 주는데 위임장 가짜로 제출했으면 사문서 위조죠.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그냥 카드 가지고 가서 긁었으면 부모가 갚을 의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 대신에 그 카드 몰래 긁은 사람을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위조 이런 걸로 사문서 카드는 사문서 위조겠네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 되겠죠. 부모 동의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식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갚는 경우도 있죠. 염소 팔아먹은 건 어찌 됐어요 지금. 처벌 안 했겠네.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친족상도례 이렇게 하는데 그 상이라는 게 친족상, 도례는 도둑질한 거에 대한 예다 이 말이 도례. 그래서 부모 건 훔쳐도 괜찮아요. 부모가 자식 거 훔쳐도 되고요. 저도 지금 아들 카드 하나 훔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긁으니까 바로 문자 가가지고 연락 오더라고. 썼냐고. 좀 썼다 어쩔래 이러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난 이때까지 키우면서 자식 아들한테 카드 줬으니까 이제 지가 돈 버니까 역으로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달라야 돼요. 요즘 애들 안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자꾸 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7mm 이상 30mm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 숫자 7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39번에 이거 7mm 이상 30mm 이내가 9번에 있는지 13번에 있죠. 이 숫자가 시험에 나왔다고.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장,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민원을 넣어보니까 지금 분실했는데 당장 계약서 써야 되는데 7일 이내에 해야 되면 7일 있다 해야 되고 그럼 7일 동안 계약서 못 씁니까? 도장 없는데 분실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한 거지 빨리 쓰고 싶으면 즉시 변경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7일 이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뭐 한 달 지났다 하더라도 그냥 7일 안 넘었다고 하면 되겠죠. 뭐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 인장 등록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휴업 폐업인데요. 휴업 폐업인데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사무소 내가 문 닫는데도 마음대로 문 닫으면 안 되고 미리 문 닫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그래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모두 사전 신고. 앞에서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였죠. 사무소 이전은 사후 10일 이내 신고,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인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만약 허가라든지 승인은 무조건 사전 허가, 사전 승인이고 사후 허가 받거나 사후 승인 받는 건 없어요. 근데 신고는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라는 거는 적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되니까 사후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허가라는 거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사후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고. 승인도 미리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시험에 2개월 휴업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 출제됐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 안 해도 되죠. 3개월 초과니까 반대로 하면 3개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초과 반대가 이하죠. 미만이 아니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해봤어요. 저 2개월만 휴업하려고 휴업 신고 안 했는데요.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2개월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4개월 하려고 맘먹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휴업 신고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는 사례는 없어요. 적발되면 아직 2달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럴 때 옆에 중개업소 휴업했다고 누가 신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 닫으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경쟁업소 없어지니까 아무도 신고도 안 해요. 오히려 중개업하는 걸 싫어하지 휴업하거나 문 닫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휴업 폐업했다고 그냥 했다고 처벌받는 사례는 없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자, 휴업을 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돼. 문 닫을 거니까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휴업 신고는. 그리고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초과하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휴업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이하만 휴업할 수 있다고요. 원칙. 다만 예외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징집제도고요. 미국 같은 데는 모병제도죠. 제가 징집 당해가지고 월급 3,000원 받았어요. 저는 1982년도에 군대 갔었는데 8월 1일 날. 그 제대할 때
3,000원 받으니까 보너스 받으면 4,500원 받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 100만 원 넘나 보더라고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팍팍 올랐다고 지금 2번.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 안 했어요. 한 20만 원인가. 제 아들 다닐 때 보니까 군대 한 20만 원?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이렇게 받다가 지금 100만 원 넘게 갑자기 엄청 올랐어요. 뭐 200 맞춰준데 맞춰주는지 모르겠네. 그 200 맞춰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사관보다 오히려 그뭐 400 2등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보다도. 그래서 아마 못 맞춰준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공약이야 뭐 당선되려고 일단 찔러놓고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죠. 공약 다 지키면 우리나라 그들 나요. 모든 대통령 후보들 다 마찬가지로. 일단 4월달 선거할 때는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국회의원이 집행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들고 표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국회의원이 도로 놔준다, GTX 개통해주기, 역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도 무조건 해준다면 찍어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징집, 군대 가는 경우, 학교 가는 경우, 임신, 출산. 지금 출산 정책에 의해서 임신, 출산 모든 곳에서 다 혜택 주고 있어요. 지금 충청도 일대만 해도 지자체별로 애 놓으면 뭐 1억 준다는 데 많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 이전하면 시골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1억 준다는 데도 많아요. 우리 시골에도 1억 준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6명밖에 안 됐는데 한 20명까지 늘었다가 또 싹 빠졌대. 졸업하고 나니까 다 가는 거예요. 공짜로 학교 시켜주고 집까지 다 주더라고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왔다가 또 졸업하고 나니까 싹 다 가버리고 없어요 한 명도.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재개하니까 다시 반납하러 갈 필요 없으니까 방문신고 안 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방문신고해도 됩니다. 물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시험에 지체 없이 대신에 즉시 X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즉시하고 지체 없이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시는 더 빨라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폐업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보면은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이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있나요? 50번 맨 밑에.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도 되고요.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할 수 있다고요. 그럼 같이 폐업을 하면 서류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로 공무원들끼리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고요. 서류를. 반대로 사업자 등록증 즉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중개업 폐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즉 세무서에 가든 등록관청 가든 둘 중에 한 군데 가가지고 중개업 휴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 휴업도 할 수 있다고요.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요. 법이.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개설 등록 절차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결격 사유 반드시 한 문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 6가지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이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고용인은 취직한 사람 직원이고요.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그 헌법에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고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두 법이 서로 모순이 되면 무슨 법이 우선이에요? 헌법이 우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놈자자로 부르지 말고 사람인자로 불러달라 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해가지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엔 당선자라고 돼 있어요. 자가 더 높은 거예요. 놈자자, 고용자, 사장, 고용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뭐 노사라는 말 쓰자. 노사관계, 사용자 하면 사장이고 사용인 하면 직원입니다. 고용인 중에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있다. 개공, 소공,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법인의 인장, 인감도장이어야 되고요.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요.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고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된다.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만 할 수 있다. 원칙.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 6개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3개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놓은 것 중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가 되겠는데요. 광고할 때 성명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게시해야 되는 것 등수사보자,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자, 다음 주 공부할 내용입니다.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뭐 순가 중개계약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요 2개밖에 없습니다. 독점 중개 이런 거는 미국 같은 데는 있는데 OECD 국가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외국에서는 독점 중개를 하는 나라는 아예 주인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주인하고 직접 전화해서 계약해도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우리나라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죠. 다만 비용만 지불한다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거래 당사자끼리 맺는 게 거래계약이죠. 시험에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일반인들은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계약 성사시키기 가지고 맺는 매매계약 이런 걸 중개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계약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이런 인터넷에서 아무나 매물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보망 아닙니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컴퓨터 보고 로그인 해가지고 매물 뭐 있는데 없는데 하는 그게 정보망이에요.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 교환하는 체계다. X. 개공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의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는데요.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요거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내일 학개론 특강이죠. 예, 송우석 교수. 그 송우석 교수는 방각 본사에서 강의를 해요. 스타 강사에. 저는 스타가 아니고 저는 1타 강사, 1타 강사. 저는 한 3타도 안 돼. 지금 거의 어쨌든 송우석 교수님 그 특강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억지로라도 들어보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슴 속에 그게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을 때는 뭐 별로 의미,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듣고 난다고 갑자기 점수 막 20점씩 오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슴 속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학원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래야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고요.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 안 하고 내년에 또 해야지. 그러다 보면 몇 년 금세 가버려요. 할 때 한번 모든 정력과 돈과 노력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고요. 송우석 교수가 내일 제가 국제사이버대에 송우석 교수도 같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 교수 워크숍이 있는데 못 온다고 저보고 왜 못 오냐 하니까 특강 이천에 특강한다더라고요. 그 이천 특강한다는데 어쩔 수 없죠. 특강하라고 했죠.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나온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했죠. 그만 안 두고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난다. 그래서 안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네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죠. 2번이 맞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10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는 게 아니라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며칠요? 7일.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도 있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반명암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3 곱하기 4cm죠. 3.5 곱하기 4.5cm죠. 반명암판 사진이 3 곱하기 4고요.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별을 달리하는 경우 종별이 뭐가 있어요? 종별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개가 있어요.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이게 설명도 안 했는데요. 최근 16년간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만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 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어쨌든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부칙개공이면 옛날 등록증 반납해야지.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사무소 2개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 반납해야 된다고요. 종전 등록증은 사무소 옮기는 경우도 반납해야 된다 했죠.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이천 건은 반납해야 된다고 이제. 자,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요즘 기출문제 패턴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개론도 19문제, 공인중개사법도 19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박스형 문제. 약 50%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옳은 것인데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맞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네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자격증 없어도 3분의 1이 받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받아야 되고 책임자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하면 됩니다. 소유권도 되고 임차권 다 됩니다. 사용권만 있으면 되니까 면적 제한은 없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이 옳은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3번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3년간. 4번이 결격사유네요. 등록 취소되면 3년입니다. 저기 2019년 10월 26일이면 등록 취소가 16년 11월 15일 날 됐으면 19년 11월 15일까지 결격사유죠.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 연락 왔는데 벌금을 참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200만 원 받고 2년 전에 또 1년 전에 100만 원 받았대요. 1년 전에 아니고 얼마 전에 100만 원 받았대. 그러면 200만 원 받은 날로부터 3년이냐 마지막 100만 원 받은 날로부터 3년이냐 시험에 그렇게까지 나온 적도 없어요. 그 제가 해석하기 때는 3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합해서 300만 원이니까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200만 원 앞에 받았고 또 100만 원 하면 아니면 안 없어지고 그게 지금 연락 왔대요. 그게 지금 결격사유라고 언제까지 결격사유냐고 묻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법조문에는 없는데 해석상의 문제인데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법에는 300만 원 이상인데 저는 한 번에 300만 원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200 받고 또 좀 이따 100만 원 받으면 합해서 300만 원 넘으면 그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했대요. 등록관청에서. 어쨌든 시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 그냥 300만 원 이상이라고만 나왔지. 뭐 200만 원 받고 또 좀 이따 100만 원 받고 어쨌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너무 심내치 마시라고. 어쨌든 현업에 있는 분이 연락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법조문에 없는 거니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쨌든 이거는 지금 3년 안 됐다고. 지금 등록 취소되면 3년, 자격 취소 3년,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3년이죠 다.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요거는 10월 26일이 날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11월 15일 돼야 벗어난다고 지금. 그래서 이 10월 26일 이때는 아직 결격사유라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6개월. 그러면 4월 15일이면 6개월 지나면 10월 15일 되면 벗어나는 거죠. 10월 26일이니까 벗어났고요. 최대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아니 지금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은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하려고 등록관청에 신청하니까 결격사유라고 안 된다 했대요. 그건 저한테 이제 몇 년간 안 되냐, 언제부터 처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냐 뒤에 받은 날로부터 3년이냐 묻길래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안 된다고 하면 뒤에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판단되니 정확한 거는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어쨌든 개업이 안 된다 했대. 200 받고 또 플러스 100을 더 받았는데. 자, 틀린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이중 공동사용 안 된다 했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어디 한다고 했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계약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암기프린트 53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개 정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맞죠? 설치하면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아요.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암기 프린트 24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 안 되고 분양 업도 안 된다 했죠.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된다. 암기 프린트 24번 이사 도배업체 소개는 되는데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죠.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된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엄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된다. 용역업은 안 되지만 용역이라는 건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그래요. 지하철 에 보니까 여용역실 이런 게 있더라고. 여자분들 청소하는 분들 쉬는 거 여용역실, 그 용역에 전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뭐 인력사무소 이런 데서 지원해 준 분들이잖아요. 비정규직을 용역실이라 하더라고. 용역,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 답 5번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책, EBS 기출문제 책 다 나와 있죠.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진도를 따라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죠. 암기 프린트 31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더하기 2년이니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 사유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3년 안 지났으면 결격 사유 이다. 디귿 리얼 결격 사유는 5번이죠. 시험에 결격 사유 해마다 출제된다. 최근 35년간 출제됐습니다. 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7번.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교부는 시도지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54번 맨 밑에 보면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나머지 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 정개상물에 해당된다.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 답은 5번이네요.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중개행위, 즉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한다고요.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가 싸움해서 손해를 입혀도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죠. 그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정으로 중개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직원이 계약금, 손님이 계약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야,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말 안 듣는데 직원 돈 떼먹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하니까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주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객관적이라는 건 고객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그 직원 평소 알고 친분이 있어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맡긴 거다. 그러니까 사장이 책임지라. 이게 판례라고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 객관적이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건 채점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서술식으로 적으라 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뭐 점수 잘 주고 못 주고 마음대로 해요. 8번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 그냥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런 거 하여튼 말을 이렇게 비틀어서 냈어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그냥 아닌 것을 하면 될 것을 인 것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자, 이게 기출문제 때는 이게 모두 정답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제인데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이고요.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 당시는 기출문제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공유수면이 바다에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개인게 아니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라는 건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거죠.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말이에요. 준공검사. 이거는 중개상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기출문제는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요. 법정지상권, 저당권, 성립은 해당 사항 없죠. 중개상물 아니다.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 중개상물 됩니다.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권리금, 질권은 중개상물 아니죠? 아무나 해도 됩니다. 권리금, 질권은. 무허가 건물도 최우선 몇 년에 받습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은행에 대출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봐야 돼. 무허가 건물이면. 위법 건축물이면. 위법 건축물에는 인허가도 못 받는다고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돼요. 위법 건축물에서는.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이거 다 중개상물 되고요. 특허권 중개상물 안 되니까 아무나 다 가능합니다.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중개상물 되고요. 지금 뭐 중개상물이 아닌 게 들어있는 것. 니은, 디귿, 미음. 답은 가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옛날 본정답은 모두 정답인데 왜냐면 그냥 공유서면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성명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 성명소연 등 소면종가형 총사방계계 입주관 그냥 앞대가리라도 자꾸 암기해봐야 돼요. 자, 답은 2번인데요. 중개대상물 이게 뭐냐면 제가 이천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신도시에 가보면 상가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 상가 유리창에다가 임대문의 해가지고 써붙여놨더라고. 무슨 개업공개사 그 상가 유리창에 써붙일 때는 중개상물 집은 얼마인지 안 적어도 그 써붙여놓은 그 장소가 매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 인터넷으로 올릴 때는 적어야 된다고. 이천시 어디에 있는 몇 동 이런 거 무슨 동 적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유리창에 광고 붙이는 거는 그 붙여놓은 그 장소가 매물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돼.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그래야 중개사무소 찾아갈 거잖아요. 이거 매물 나와 있는 거 계약하러 가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성명소연 등 할 때 소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출문제. 성명소연 등
이게 저한테 항의하러 왔더라고. 네가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소면 종가형 대가리만 암기했는데 무슨 대가리인지까지 알아야 된다 소리는 안 했잖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자 10번입니다. 모니터링 틀린 것인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간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에 있는 것처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특강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